안녕하십니까? 박수 또 안 치셔도 되고요. 인사드리려고요. 예.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이규봉 교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뭔지, 역할, 그리고 그런 거 등등등 그냥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조금은 딱딱한 것 같아서 약간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군대에서 뵙지 못하던 분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벌써 약간 기가 죽었어요. 이런 분들 웃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저희. 웃으면서 야, 이것 좀 이쪽으로 치우는 게 낫겠어. 그러고 가시면. 치우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옛날 한 20년 전 일이 생각이 나서 참 재밌게 덕담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스마트 그리드란 말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전력망은 여러분 커런트 워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괜찮아요.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화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 영화를 보면 내가 직류로 전기를 보내느냐 교류로 전기를 보내느냐 에디슨하고 테슬라랑 싸워요. 감정에 막 감정 기복이 있고 결국은 테슬라의 기술이 승리해서 우리는 교류로 전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전기는 삼상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러그 2개를 꽂잖아요. 그럼 120도 이거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나나요? 대학교의 직업이에요. 이게 120도라는 위상 차이를 가지는 삼상의 교류가 들어옵니다. 삼상은 들어보셨죠? 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단상을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단상이란 게 여러분이 쓰는 전기가 용량이 작아서 전체 계통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서 단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이 가정용 에어컨 중에서 타워형 있죠. 그거는 전원 공급 장치가 이게 단상을 쓰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삼상을 써요. 예. 용량이 커지게 되면서 단상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삼상 단상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냐면요. 참 대단한 게 쓰레기 분리수거도 성공한 나라지만 110볼트를 220볼트로 올린 세계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계통망에 전기를 올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왜 110을 썼었죠? 미국 거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다 갑자기 어느샌가 야 220으로 올리자. 그럼 장점이 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동그란 거 2개로 바꿔 쓰기 시작했죠. 4.5년 걸렸습니다. 시키면 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나라가 그렇게 하면 좋아지고 전기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220볼트를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삼상 중에서 단상을 끄집어내는 쓰는 나라입니다. 자, 계통망이 참 우리나라는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삼상 계통망을 쓴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드 계통망 생각하고 나면 그렇죠. 그 계통망은 어떻게 생겼나가 궁금하죠? 예, 그 계통망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보면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전을 하고 배전을 합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22.9kV라는 변압기 뒷단만 알아요. 그 앞단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거기서 6000, 3000, 380, 220 이렇게 변압기로 다운받은 전기 중에서 380을 쓰던 220을 쓰던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어렵나요? 혹시나 불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준비한 거 그대로 할 거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 보면 예쁘게 옷도 입고 싶고 뭐 반바지도 입고 싶고 빨간 옷도 입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못했어요. 한국전력이란 곳에서 전기를 보내면 우리는 받아 썼습니다. 선택의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권한이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으면 뭐부터 지어요? 변압기부터 짓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기를 어디서 끄집어와요? 배전단 맨 앞단에서 가져와요. 반도체 장비들이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서 6000이나 3000볼트를 끄집어 오면 삼상의 교류가 찌부러지기도 하고 뭐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의 불량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평택 공장이나 저는 그런 데 가서 세미나를 하러 다닙니다. 반도체 생산하는 멋있는 데 말고 저 구석에 있는 변압기 2층에서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22.9kV 변압기가 삼성전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아주 순수 무결한 전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긋던 전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쓸 때. 그거면 그거보다 가격이 낮은 전기 좀 싸도 우리가 쓰기 편한 전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소비자 선택권을 주겠다. 그게 지능형 전력망의 시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말고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능형 전력망은 어떤 거예요? 야, 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싫죠. 옛날에는 딱 주고 군복 죄송합니다. 너는 검은색 그리고 검은색 공급하고 오늘은 회색 그럼 다 우리 써왔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싫은 거야. 나는 이겨봄이 만든 싼 전기 쓰고 싶고 너는 우리 군수님이 만든 비싼 중간 전기 쓰고 싶고 내가 능력에 따라서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통 운영하는 사람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민영화된 건 아시죠? 5개 자회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서 운영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전력 거래소가 생겼어요. 뭔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전력도 거래를 하겠다. 괜찮겠어요? 그게 지금 지능형 전력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지능형 전력망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전기를 많이 쓴다. 여기에 전기가 남는다. 그러면 한전의 대단위의 송전 라인하고 상관없이 이쪽에서 전기를 와리가리 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전의 제어 범위를 벗어나서 너희들끼리 전기를 쓰면서 우리 개통 운영에는 부담이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개통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좀 그렇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우리 전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시에 제일 많이 쓰고요. 밤에는 남아 돌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전력 설비는요. 가장 많이 쓰는 2시를 기준으로 전력 예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어때요? 전력 예비율이 몇 % 미만입니다, 여러분. 에어컨 끄고 선풍기 부채질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 소비가 늘어난 만큼 계속 설비를 증가시켜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금 전력 소비를 평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력 설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전력 소비가 합리화되면 탈원전도 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왜 이거를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은 탈원전 문제 됐었죠. 기억하세요? 탈원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1년 만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년 만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20, 30년. 30년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 실수했어. 난 탈원전을 하고 싶어서. 그럼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선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전력망이 똑똑해지는 시간. 현대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전력망이 똑똑해지려면 뭔가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기자동차입니다. 괜찮겠어요? 오늘 할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얘기만 말씀드리면 끝나면 돼요. 전기자동차를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10년도에 전기자동차가 나왔을 때 전기자동차가 선택받지 못하고 가솔린 자동차가 선택받는 그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의 역할을 그냥 운송수단이라고만 보면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는 개통망에서 얘의 역할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개통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우리가 전기차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등등등의 우리의 또 지식을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수준이 끝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요, 선생님? 좋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차마 이쪽 세 분께는 쳐다보질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약간 스포일링 할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전력 설비 더 짓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는 거 짓게 놔둬야죠. 돈 투자됐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 2050년, 60년까지 돌려봐라. 그 다음부터는 수거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원자력이 최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너무 그래요. 원자력은 솔루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을 낮추는 거에는 도움은 돼요. 그래서 전기의 개통망이 똑똑해지는 그 과도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똑똑해지고 나서의 원자력 발전은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전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말씀 좀 해주고 다니십시오. 항상 얘기를 해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원자력은 가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동행해야 될 친구더라. 언젠간 헤어져야 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헤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자력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란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죠. 어우, 질문이 아주 날카롭군요. 안 볼 걸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 하겠습니다. 못 봤다고 얘기해야지. 그 원자력이란 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설명을 드릴 텐데 질문을 보고 나니까 잠깐 혼동스러운데 이렇게 지금 발전 설비에서 예비력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냐면 ESS라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났던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ESS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주무시네요. 예. 아주 치욕적입니다. 많이 피곤하셨어요. 예. 더 열심히 해야죠. 예. 그 ESS 시스템이란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라 나라가 크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배터리가 있어요.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다양한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정부 주도에 우린 리튬이온 갑니다. 그러고 하나로 밀어붙인 나라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ESS 시스템 화재가 났을 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린 선진국 같은 경우는 ESS 시스템을 한 10년, 15년 동안 차곡차곡 설치해 둡니다. 그럼 하나 설치하고 두 개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3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세계 최대의 ESS 시스템 설치 막 그러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화재에 대한 게 갑론을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물어보면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녹화가 되고 있어서. 녹화가 끝나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스템이라는 어떤 우리가 배터리라는 2차 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거는 양수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발전기랑 전동기랑 생김새가 똑같은 건 아세요? 전기를 집어넣어서 돌아가면 발전기예요. 전동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발전기예요. 맞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발전이란 건 뭐냐면 물이 흘러내리는 여기에 발전기 전동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을 흘려보내요. 낮에는.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밤에는 남는 전기로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양수발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ESS 시스템이죠. 밤에 전기를 저장하고 낮에 그걸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양수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도 쭈그리고 앉아서 컵에 한쪽에 물을 담고 왔다리 갔다리 1시간쯤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똑같아요. 벌레 끼고 그렇습니다. 약간 구식발전 기술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마어마한 대안입니다. 전기를 저장했다 빼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잠깐 말씀드리다 뺀 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라고 얘기하죠. 연료전지를 빼고 태양광, 풍력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간헐적이다.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아주 좋습니다. 자, 5점 드리겠습니다. 드릴 건 없고 이게 간헐적 발전 자원이에요. 발전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제주도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바람이 원할 때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개통을 담당해서 크리티컬한 부하, 응급실의 전원, 양식장에 공기 주입하는 펌프의 전원,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부하의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뭘 해줘야 돼요? 얘가 안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탄력적으로 밀어주고 얘가 많이 들어올 때 이쪽에서 탄력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죠. 그런 계통의 관성이 필요합니다. 형님 먼저 하고 먼저.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극봉을 꽂으면 쫙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최고의 답이다. 그러면 아 그래요? 내가 장송 아카데미에서 들어보니까 원자력 발전은 관성이 없어서 개통망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들고 날아옴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약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알지 이럴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사실은 전기하는 교수들은 학생들도 알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최고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풍력단지의 출력 변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더라. 근데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으로 그 상품성이 있는 쪽이 제주도 양쪽 대관령 그 다음에 그 전남 쪽에 해안에 뭐죠? 간척 한 대가 새만금 한 4군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바람 품질이 좋지 않아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면 풍력 발전기를 멈춥니다. 발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꽂겠다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할 수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더 얘기를 들으면 덴마크란 나라는 제가 있던 나라예요. 덴마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영국이 있고요. 덴마크 밑엔 독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유럽 지도에 좀 익숙하신가요? 약간 무시한 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반성할게요. 농담이고요.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어서 그 밑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가장 높은 산이 해발 131m예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365일 일정하게 붑니다. 바람 품질이 전 세계 탑이에요. 탑 오브 더 탑. 덴마크의 풍력 발전이 전체 그 나라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람 품질이 좋아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 그럼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덴마크 바람 품질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풍력 발전기가 세계 1위를 한 게 2003년도입니다. 그 풍력 발전기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풍력 발전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게 2005년입니다. 서 있는 풍력 발전기를 본 게 그때 들어온 풍력 발전기예요. 우리나라형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안 불었다가 태풍이 불기도 하고 바람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맞는 풍력 발전기가 필요한 나라더라. 우리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풍력으로 뭔가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경계하고 112에 연결할 게 아니라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호암 마마보다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출력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넣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은 빼고 싶고. 맞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동의하고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뒤에 계신 젊은 여성분들 동의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응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게 폐기물 폰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싶고 그 역할을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대응을 하고 싶은 상황이더라. 우리 계통이 그런 상황이더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강의나 모든 교과목이나 모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0분, 15분 동안.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IT예요. 네. 여러분들 자제분이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하면 IT를 하는 건가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도 IT 학과를 가고 싶대요. 너무 오락에 빠지다 보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오락이랑 대화를 해요. 사람을 안 만나고. 저희 딸은 대학생이라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개통망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로 보내는데 어떤 놈은 많이 쓰고 어떤 놈은 적게 쓰고 어떨 땐 발전이 많이 되고 어떨 땐 조금 되고.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보내지 말고 이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지네들끼리 해결하게 하고 이쪽에서 보내는 것을 조절했으면 좋겠더라. 이제 정보통신 기술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고요. 이 말은 신문기자가 처음 만들어냈어요. 사실 공대 교수가 이런 어려운 말, 그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은 말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참 모호하긴 해요.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쓰이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디파인은 못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통망이 합리화돼야 되겠다. 미국 전기학회쯤 되는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 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된 일본 책인데 이런 거죠. 지역 변동은 되도록 지역 내에서 해소하게. 예를 들면 발전된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군으로 전기가 떨어져서 6,3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철수네 집, 순이네 집에서 철수네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순이네 집에서 남았다. 두 집에서 알아서 하게. 모자란 철수네 집 전기는 순이네 집에서 줄 수 있게. 그러면 계통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기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순이네 전기가 남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그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전기들에 대한 정보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그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포트 돼야 되냐? 어떤 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정치하시고 이렇게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디시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개 한전 사회이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정치성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저 같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팔로우업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하기 위해선
뭔가 전기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끝에 가면 지금 전기란 게 되게 시급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력 수요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통 전개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화력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만 해요. 원자력은 줄고 싶죠. 하지만 더 이상 짓지 않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050년 되면 지금 지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이 수명이 다하는 것부터 하나씩 문을 닫고 우리들의 후손은 핵 폐기물,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걱정을 덜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걸 대응할 만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녹색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녹색 에너지라는 게 풍력, 태양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는 움직이는 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한국전력이랑 했던 연구 과제는 뭐냐면 자동차가 우리가 충전만 하죠? 여러분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죠? 충전만 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꽂아놓고 충전을 해요. 40분쯤 걸리나요? 급속 충전기가? 완속. 밤에 하세요? 꽂아놓고 그냥 주무시는. 좋습니다. 아유, 저희 아파트에서 그랬다가는 빼라고 싸움 나죠.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전기차 이렇게 충전하신 걸 낮에 가서 장성 군청에 가서 이제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는. 그게 이제 vehicle to grid, 차량에서 계통으로 전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충전기가 양방향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에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력 수요를 이게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양수 발전이라고 봤던 거 있죠? 전기차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데 이거 뭐 전기차 지금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지금 타기도 힘든데 전기차가 무슨 다시 공급을 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지 모르겠지만 한전은 절대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개통망이란 게 120년을 썼어요. 되게 무서워요. 변하지 않고 개통망이라는 형태를 120년을 썼고 우리나라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나라 개통은 섬이에요. 북한하고도 막혀 있어요. 중국하고도 막혀 있고 일본하고도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통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쫄딱 정전이 돼요.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카톡 정전됐던 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얼마나 불편해요? 세상이 죽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전기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덴마크란 나라가 어떻게 개통 운영을 신재생 에너지로 2030년 50%를 목표로 할 수 있었을까요? 덴마크는 독일이랑 붙어 있습니다. 개통이 독일에서 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과 개통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다 밑에 HVDC 라인을 통해서 개통 전기가 공급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랑 해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전기적으로 외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한전은 뭐 성과급을 받고 나쁜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겠죠. 그렇지만 잉여 자금이 없이 개통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면 여러분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통망이 2050년 지났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편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후손들이 무척 힘들어질 수가. 벌써부터 좀 졸립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동영상 같은 걸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얘기인데. 재밌습니까? 원래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억지로 오신 분들인가? 자, 그래서
일본의 발전 용량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자동차에서 그 충전되고 자동차가 만약에 계획대로 많이 운용이 된다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도로에 움직이고 다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실제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50% 이상 대체하게 되고 전기를 가진 배터리들이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전기차 이제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전기차는 친환경차는 아니에요. 내가 친환경차를 몰고 다닌다는 자부심은 안 됩니다. 누군간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발을 돌려서 움직이지 않는 한 여러분이 뭔가 편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전기는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여기에 살짝 얹어놓고 쓸 뿐이에요. 내연기관차는 어때요?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트로틀 밸브의 어떤 연료량과 공기 주입량을 조정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증기 기관 같은 내연기관을 거쳐서 회전력을 만드는 거죠.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는 매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친환경차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비스나 현대차나 친환경 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다 전동화 팀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나 이런 거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강가에 버릴 수 없는 게 배터리예요.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태양광 발전 판넬 같은 거 있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도 다 폐기를 하는 폐기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기차는 친환경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제 강의가.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도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자,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데 반도체 공장은 좋은 거 쓰더라도 우리 가정용에서는 그냥 적절한 거 쓰고 싶은 거예요. 미디엄.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싼 전기를 옆에서 남는 전기를 만들어서 주는 걸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ESS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제가 밤에 싼 전기로 ESS에 충전을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쓰는 게 100원이면 여러분 제가 한 80원에 파는 거죠. 저는 60원에 만들고 그럼 20원이 흑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한 게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전기 소비를 합리화하겠다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자,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일본은 특이한 게 뭐예요? 독일에서 들어왔던 곳하고 미국에서 들어왔던 곳하고 주파수가 다릅니다. 이거를 한데 묶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60Hz와 50Hz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교류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돼요? 60Hz를 쓰고 있죠. 그럼 북한은 어떤가요? 모르죠.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솔직히는 우리나라 계통이 되게 외로운데 어떻게든 뭔가 계통은 어딘가 뭉쳐서 뭘 해야 될 것 같죠. 만약에 북한이랑 했을 때 어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딱히 동조하는 말은 아니지만 통일을 했을 때 한 3, 40년 먹거리는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예요. 나중에 그 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야, 북한은 황무지구나. 깔면 다 돈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하면 또 주적에 대한 어떤 사상을 의심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기란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죠. 그럼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두 나라가
덴마크처럼 스캔디네비아 3국, 바이킹 3국처럼 이렇게 전기를 공유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 일본말도 할 줄 알지? 너 중국말도 할 줄 알지? 그래요. 제가 2003년도에 갔는데 그땐 BTS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덴마크 애들은 스웨덴 말을 80% 알아듣고요. 덴마크 애들은 노르웨이 말을 80% 알아들어요. 글자는 살짝 다른데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중국, 한국을. 걔네들은 문화적으로 되게 동등감이 있습니다. 동일감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국경을 넘어드는 거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전기를 공유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되게 위험한 얘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뭔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찾는다 보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어요. 반도체가 따라오는 나라하고 기술 격차가 많이 큰가요? 크지 않아요. 여차여차하면 뒤에서 따라오는 나라가 잡아먹습니다. 반도체 그래요. 그럼 전기는 어때요? 고속전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관심 없으시죠? 제가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우리나라가 고속전철을 들어왔어요. 어느 때 들어왔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들어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프랑스에서 문화재를 받는 조건으로 독일의 떼제베를 들여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그때 박사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생각했을 때 기술적으로 뛰어난 독일의 ICE나 가까운 일본의 신간센을 왜 안 들여왔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했는데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떼제베가 들어와서 우리가 산천이란 걸 만들었어요. 모르시죠? 우리나라 국산화됐습니다. 떼제베는 좌석도 못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산천이 나오고 해무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술적으로 고속전철을 독자화했어요. 독자화 못한 대만은 어때요? 두 번째 고속전철을 깔으려고 그랬더니 신간센을 만든 일본에서 1.5배 이상, 1.7배를 불렀죠. 기술적인 속국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속전철을 자립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고속전철을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너무 짧아요. 우리나라는. 고속전철은 기동하는 데만도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시켜놓고 고속으로 올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관성 운전을 합니다. 모터를 구동하는 장치가 모터를 던져버려요. 놔줘요. 그럼 모터가 그냥 레일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멈출 때 다시 잡아서 전기를 회생하는 그런 형태인데 증가하다가 다시 멈추기도 해요. 여러분 300km 이상 돌아가는 300km로 돌아가는 KTX 몇 구간 안 되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속전철도 중국에 지금 기술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속전철이 500km가 넘었죠. 자기 부상열차로. 왜? 1000km씩 막 까는 거예요. 어머 무서운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지에서 발전한 전기를 땅끝 마을 해남에서 제주도 스테이션으로 바다로 보냅니다. 알고 계세요? 제주도는 그래요. 근본이 전기를 보면 육지에서 전기를 보냅니다. 그 HVDC 라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깔린 거예요. 그 기술, 그렇죠. 중국은 그게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성이나 LS 이런 기간 산업을 하는 업체에서 만드는 그 스테이션이라는 전력을 변환하는 게 중국에 들어오긴 해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전기도 마찬가지.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긴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좀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었는데 더 졸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에너지란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카톡 정전이라는 아주 일례를 들었는데 사실 여기 이제 국방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래요. 에너지란 게.
그래서 개통 사용을 합리화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 주도하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더라. 그런 얘기가 사실 스마트 그리드에서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그런 분들 상대로 만든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들의 어떤 조직, 포럼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던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언제든지 관련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한답니다. 자, 그럼 전기자동차로 한번 넘어갈게요. 전기자동차는 일본에서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을 근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 잡지에 번역한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싸진다는 가정하에서 전기자동차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처음에 가정했던 것은 맞지 않아요. 맞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건 뭐였어요? 원자력은 줄여야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통망은 똑똑해져야 된다가 우리가 시작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5분, 30분 떠들다 보니까 갑자기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전기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고민을 많이 되는 거예요. 정책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우선 싸게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차란 말이 슬며시 들어가는 게 원자력은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친환경이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때였어요. 무지하게 싸죠, 원자력은. 근데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를 안 했을 때 얘기예요. 폐기하는 방식하고 사회적인 합의 비용 이런 거 따지면은 실제 다른 발전원보다 싸요, 비싸요? 비싸요. 지금 이 전기차가 얘기가 나온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쓰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전기차가 뭔지 알기 이전에 이게 왜 갑자기 나왔을까? 전기차란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옛날에 1980년대, 70년대 하면 미국 시장이 독점을 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쉐보레나 포드나 이런 데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쥐락펴락했어요. 그러다가 토요타가 들어갔고요. 이제 한국 자동차가 또 세계 시장을 또 뒤집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변혁이 필요해서 틀은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에 있어 그런 농담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되는 거고요. 뭔가 전기 자동차가 왜 지금 나왔냐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긴간이 됐는데 후쿠시마 발전 사고가 나서부터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전기차를 그렇죠, 후발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죠.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는 없어서 못 팔아요.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차는 약간 독점을 해서 노조고 어쩌고저쩌고 얄밉다고 얘기하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긴 해요. 현대차의 품질은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치할 수는 없으며 EV가 가진 가능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V가 가지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으면 전기차라는 것이 사실은 내연기관차를 대처해서 미래의 운송수단으로서 자리 잡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게 오늘 강연의 끝이 되긴 할 겁니다. 자, 전기차는 또 근데 이제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를 우리가 선택이 됐어요. 1920년도에. 왜 선택됐는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엔진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성능화가 됩니다. 두 번째. 그죠? 세 번째는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배기가스 대책을 또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연료가 고갈된다, 석유 파동 생기고 나니까 뭔가 연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스탑이라고 해서 잠깐 정차하는 구간에 엔진이 멈춰버리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것도 참 뻘짓 같은데
이런 천박한 용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오랫동안 놔두면 점화플러그 다 갈아야 됩니다.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EV에 대응한다고 하이브리드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죠. 결국은 이렇게 쌓았던 해결책들이 뭘 하면 없어져요?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싹 없어집니다. 그죠? 전기차는 기아 변속이 필요 없어요. 기아 변속하는 이유는 기아 비에 따라서 토크를 낼 수 있는 구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는 그게 인버터라는 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거는 지금 이 자동차가 가장 합리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의 끝이 전기차예요. 그래서 지금 매력을 살펴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첫 시간이 스마트 그리드 하면서 끝났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전기차를 왜 해야 되느냐. 원자력이라서 전기차란 게 덜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매력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 매력적인 걸 유지하고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서포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퓨어 EV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있고요. 저는 디젤 차를 타고 있어요. 남성미가 넘치는 덜덜덜덜 거리는. 그렇죠? 막 밟아야죠. 매연을 막 뿜어내면서. 농담이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디젤 차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디젤 차가 어떤 건지 한번 사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타고 다녀봤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개선이 되고 안 되고가 할 수 있어서 약간 니온고 스타일이긴 합니다. 운전을 하면은 되게 예쁘게 하지 않으면 연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면 뒤에서 빵빵대거나 하이빔을 킬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면 빵빵대면서 막 추월을 할 거예요. 맞죠? 사모님. 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운전 습관에 따른 연비 개선하는 차량이에요. 그렇게 디젤 차를 타면 디젤 차의 연비가 하이브리드 차만큼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런 운전을 하게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운전하냐면 우리가 기동을 할 때 전기 모터로만 기동을 하게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아줘야 돼요. 발끝으로. 그 다음에 속도가 8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가속을 하지 않고 발끝으로 밟았다 뺐다 밟았다 뺐다 해야 되고요. 언플러그드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충전할 때가 브레이크 밟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전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밟는 거리를 최대한도로 늘립니다. 급정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되게 연비가 좋아집니다, 사모님. 그렇게 되면 뒤에서 하이빔 키죠. 사모님 안 계시면 요 바가지로 먹게 돼 있는 그런 차기 돼요. 그래서 약간 일본 스타일 같아요. 일본에서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퓨어 EV로 가게 됐을 때 그 EV가 가지는 가속 성능. 전기차 타고 가시는 분 계시죠,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전기차 타고 계시죠? 악셀레이터 밟았을 때 이렇게 제껴지죠? 전기차의 가속 성능은 어느 차보다도 우수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차일 수도 있죠. 근데 EV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구성 요소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전기차를 시작해 볼게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도요타가 튼튼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뭐예요? 트로틀 밸브와 공기 주입구의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연료가 더 많이 주입되고요. 약하게 밟으면 연료가 덜 주입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걸 밟으면 그 트로틀 밸브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압력 센서죠. 그래서 센서에서 얼마나 압력이 있냐? CPU로 전해져서 CPU에서 트로틀 밸브 모터를 구동시켜서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차량의 전동화예요. 그 전동화가 시작되면서 어느 차가 튼튼하고 어느 차가 튼튼하지 않다 이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거랑 이게 전동화가 되고 나서부터의 어떤 신호의 전달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압력 센서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압력 센서를 밟아서 트로틀 밸브 열어서 내연기관에 어떤 공기 주입하는 비율을 조정해서 내연기관을 돌려서 회전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터를 자동차를 구동하게 되는데 그 일정한 역할을 전동기가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어려운 걸 할 텐데 좀 졸리시겠지만 보세요. 요거는 본 적 있나요? 대학 물리학 시간에, 고등학교 물리학 시간에? 요게 뭐예요? 자개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전개예요.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토르크예요. 토크. 모터는 전기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자개 밭에서 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는 영구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자석에 힘이 세면 힘이 많이 나오고요. 전기를 많이 넣어주면 힘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뭐 하면 돼요? 배터리를 더 깔면 되죠. 전기를 많이 넣어주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석이 센 걸 넣으면 되죠. 자석이 센 걸 뭐라고 그래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그 강자성체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히토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럼 전기를 만들어내서 충전하는 게 어떤 제한이 있다 그러면 강자성체 물질로 모터를 만들어주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고 더 힘이 센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히토류 물질은 어디 있어요? 60%가 중국에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와도 우리나라는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바람도 좋지도 않지. 우리나라 바람 문제 아까 풍력 얘기하다 잠깐 빼먹었는데 바람이 적게 불어서 문제예요? 아니에요. 태풍이 불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팔자가 그래요. 덴마크 한번 여러분 가서 인어공주 동상에서 사진만 찍고 오지 마시고 하루 내내 덴마크의 바람을 보세요.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붑니다. 덴마크 애들은 귀를 막아요. 중이염에 걸려서 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우리나라는 태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태양광이 힘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장마철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루는 그래서 저장했다가 그 다음 날은 맑아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장마철이 뭐 2주 3주 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죠. 양식장에 물고기가 죽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계통에 적용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게 전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는 전기하는 사람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애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보잖아요. 열심히 전구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전공대 가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면 아주대학교 오라고 그러면 되고. 똑똑한 애는 아주대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약간 그렇다고 한전공대 보내시면 돼요. 농담입니다. 큰일이네. 그래서 모터에 대한 얘기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 모터를 어디가 잘 만들어요? LG.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전제품 중에서 우리가 LG가 기술력이 좋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저는 LG전자 기술고문으로 연구년 때 LG전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LG전자에 되게 호감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모터를 설계하는 가전제품, 삼성도 설계하고 제작도 하지만 LG전자는 예전부터도 모터를 설계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가전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 달면 LG전자가 똑같은 평수에서 한 20 정도 더 비싸요. 냉장고도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그것만 좀 잘하면 LG를 많이 살 텐데. 기술적으로는 LG가 뛰어나고요. 이거는 녹화가 되겠지만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 가전 연구소를 만들 때 LG전자 가산동에 있는 연구소 직원 8명을 퇴사시키고 1년 동안 연수 보내고 나서 삼성전자 가전연구소로 보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전연구소 팀장이 LG전자 출신이긴 했어요. 그럼 역사적인 얘기는 중요하지 않죠? 네. 우리나라가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또 우리나라가 똑같이 일본을 지배 오겠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모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건 일본이 참 잘합니다. 못하고 쭈그려 감는 거예요. 일본의 모터 설계나 제작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 가서 신발 깔창 만드는 공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X, Y축으로 깔판을 움직인 다음에 딱 찍어서 직 해서 깔판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어느 모터 쓸 것 같아요? 다 야스카와 같습니다. 일본 거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걔네들께 100개, 200개 들어오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인천 다 야스카와 서버 모터를 써요. 반도체 장비 솔직히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야스카와 모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15조를 평택에 생산 라인을 하나 깐다 투자하면 몇 조가 일본으로 가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했다가 자꾸 일본 맥주를 많이 먹는데 볼펜 안 쓰고 일본 맥주를 안 먹는다고 해서 일본을 이길 수는 없고요. 일본의 그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그 길을 할 수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공부하세요. 그런데 100만 대학 입학자가 지금은 뭐 42만, 이제 25만으로 줄겠죠. 그럼 연구할 수 있는 인재도 줄어들고 먹고 살 거리가 많으니까 공부 더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화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공부를 더해서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하듯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터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전기를 넣어서 돌아가면은 전동기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역방향으로 지름값을 넣어줬을 때 이게 멈추는 신호를 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보통 자동차는 라이닝 패드가 잡아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패드가 달면서 열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역방향에 어떤 신호를 넣어주면서 이게 발전하는 전기를 다시 배터리로 충전하는 걸 회생이라고 합니다. 역방향에 전기를 넣어주면서 제동력을 얻고 제동하면서 발생되는 전기를 다시 또 배터리에 저장하는 걸 회생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게 우리나라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프리우스라고 아세요? 1세대, 2세대, 3세대 나오면서 이러한 회생 전기를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프리우스 3세대 모델이 연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공장에 보면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공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혈병도 걸리고 산업재해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들어가나요,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하고 날르고 붙이고 했던 거 누가 하나요? 그렇죠, 모터가 합니다. 반도체 장비가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운송 움직임에 만드는 것도 이 모터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힘이 자개와 전개가 만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자회사였던 세메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모터를 만드는 회사는 대부분 일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40% 내재화를 했어요. 반도체 장비를. 하이닉스는 1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제품을 만들거나 거기서 연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은 달라요. 회사의 성격이. 나중에 뭐 그분들 초청해서 부를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버터입니다. 여러분 배터리에 저장됐던 에너지는 직류인 건 아세요? 직류예요. 여러분 그 계통이 여러분 교류라고 했어요. 근데 계통을 현대화한다는 게 시간이 좀 현대화한다는 게 교류를 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류는 380, 220으로 내려오면서 막 단상만 끄집어내서 쓰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상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게 전기를 썼다 뺐다 하면 정연파가 아니라 막 찌그러지는 파형이 나옵니다. 그러한 전기를 모터에 집어넣게 되면 모터가 돌아갈 때 소리를 내면서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보통 220, 380은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요, 우선. 그리고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2단계 전력 변환을 하게 됩니다. 95% 정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2단계 전력 변환을 해요. 그런데 계통망을 합리화하고 똑똑해지면 뭐냐면 계통망 안에 직류 스테이션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전력 변환을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한전이라는 조직에서 크게 하나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C 스테이션을 이렇게 크게 만든다. 장성군을 한 바퀴 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장성군에 파는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내에 한 단계의 전력 변환이 날아가는 거예요. 전기차도 직류라고 말씀드렸어요. 배터리가 연결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교류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에너지 소비 등급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나오죠. 기억하세요? 언제부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냉장고를 여던 그 미제 냉장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류를 쓰면요, 냉장고 같은 데서 컴프레셔를 돌리면 효율이 쫙 떨어집니다. 그거를 PFC, 파워 팩터 컬렉션, 이런 얘기 지겹죠. 효율을 높여주는 일들을 1990년대 후반에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류일 때 전압비에 비해서 전류 위상이 쫙 빠지는 거예요. 직류는 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직류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계통의 현대화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하는 게 DC 스테이션을 만들 때 그 DC 스테이션의 전압이 500볼트가 좋니, 750볼트가 좋니, 300볼트가 좋니, 누군가 결정해 줘야죠. 그런 것들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되게 편해지겠죠. 전기차가 들어올 때도 배터리 보통 공층 전압이 800볼트입니다. 그러면 750이라면 50볼트만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120년도에 못했던, 120년에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다 구현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인버터는 직류 배터리에서 모터를 구동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인버터는 이제 뭐 동작하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란 게 우리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다음 달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전문하시는 국회 유연배 분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이긴 합니다.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통해서 전력을 전달하는 거를 효율을 높게 전달을 해요. 제 전공이 그겁니다. 인버터 쪽이에요. 그러면 배터리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모터 쪽으로 보내고요. 모터에서 회생을 하면 다시 배터리로 보내는 역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충전하시잖아요, 밤에. 그럼 220볼트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충전 장치에 대한 것.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전기차의 핵심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내연 기관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우시죠, 어른님? 그랬습니다. 전기차는 부품이 절반 이하로 줄게 돼요.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조립된 부품을 연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메가 서플라이어라고 그래서 현대차의 전동기와 인버터 등등 부품을 공급하는 대형 부품 업체가 생기게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만든 회사가 LG 마그나입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동차 부품 사업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난 벤츠에도 팔고 현대차에도 팔고 그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게 되게 됩니다. 그게 전기차가 오면 변화될 얘기인데, 이런 인버터, 모터를 잘 만드는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LG전자가 전기자동차의 핵심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쉐보레 볼트의 모터하고 인버터는 LG전자에서 납품했습니다, 어르신. 자부심 있어도 되는 기술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참 어려워요. 엔솔이라고 있죠.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A. 그 다음에 SK도 하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 회사들이 생겨서 각각 자동차에 부착하기 위한 배터리를 생산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거 등등등을 나눠서 조립을 하는데 이 배터리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힘든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거를 BMS라고 해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썼고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고.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거를 믿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만큼 되기는 했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ESS 시스템을 만들어 팔던 LS 일렉트릭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가. 그럼 또 어디서부터 테스트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해야겠죠. 그래서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에서 BMS 시스템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 배터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BMS 같이 붙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쿠웨이트에 ESS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 했었습니다. 아주 쿠웨이트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했었죠.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또 석유가 많이 나서 넘치는 나라에다가 배터리를 왜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과제로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기 자동차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죠? 보시기에.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퍼 돌아가고 창문 열리고 불 켜고 그 다음에 뭐 의자 앞뒤로 당기고 이거 다 전기로 하는 건 아시죠? 거기에 요구되는 전기를 만드는 걸 LDC라고 합니다. 로 볼티지 DC 만들기. 그 다음에 배터리 앞에 붙어 있는 차저나 바이디렉셔널 컨버터를 하이 DC 만들기. HDC. 그래서 그 두 개 DC-DC 컨버터가 들어가고요. 인버터 그다음에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의 끝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 배터리의 전압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게 배터리의 전압이 하이볼티지 배터리 한 200, 300 그랬는데 800볼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800볼트예요. 여러분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터리 몇 볼트짜리 있는 건 아세요? 48볼트. 그러면 48볼트면 똑같은 전력을 내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전류가 높아야 됩니다. 전압하고 전류가 곱하면 전력이 나오는 건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낮은 전압이면 전류가 높아야 돼요. 전류가 높으면 I 제거 말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압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800볼트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kg짜리 급속 충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전류가 높기 때문에 충전하는 선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이구아나 같은 걸로 충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전압을 높이면서 전류를 낮춰서 그 충전하는 라인이 짧아지는 거죠. 전류의 두께는 전선의 두께는 전류의 시력값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시력값 뭔지 모르시니까 넘어갈게요. 전류의 크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 이게 뭐 LG전자의 사업 VC, Vehicle Component, VS, Vehicle System 사업부의 사업 영역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자, 전기차 역사를 한번 볼게요. 188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전기차는 절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3000년 동안 서양에 비해서 잘 살다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동양 이제 갑자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산업혁명이란 게. 인산철 배터리. 예,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차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책을 제가 잠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880년대부터 미국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썼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전기차로 1891년도, 1895년도 이렇게 회사가 생기면서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도 생겼어요.
재밌어요. 전기차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1897년도에 제품들도 나오고 전기차 택시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컴퍼니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한 게 19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실 전기차에 비하면 너무 이상해. 여러분 아세요? 전기차처럼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게 있는데 왜 내연기관을 썼을까 의아할 정도로 내연기관은 되게 불합리합니다. 전기차보다 부품도 2배 이상 많고요. 그 다음에 덜덜거리기도 하고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에서 엔진을 섞어서 기구부를 돌려서 회전력을 만들어내니 얼마나 무거워요.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기차처럼 발전됐던 전기를 살짝 충전할 수 있는 장치만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 전기차는 보다 효율적일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들어오면 어떤 게 또 바뀌어요? 차량 정비소입니다. 윤활유, 엔진 오일을 갈 필요가 없어요. 기계적인 마찰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10,000km에 한 번씩. 안 갈았네요. 제가 한 15,000km 타고 있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까매지죠.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전기차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공대를 다니지만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오타쿠 기질이 좀 있어서. 그래서 LG전자 생산기술연구원 나오신 분하고 어떤 회사랑 같이 전기자동차가 시대가 됐을 때 정비소는 어떻게 될까? 정비소에 들어오면 인버터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구나. 그 장비에 대한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장비 다 가압류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것만 성공했어도 제가 여러분을 이런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63층에서 장성님들 모시고 국악 공연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전기차 그 당시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1,800불에서 3,500불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1,000불. 지금도 똑같죠. 전기차 제 돈 내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정부 지원금 없이? 없죠. 그 다음에 전기차 유지비가 싸죠. 그거는 왜곡돼 있죠. 사실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만큼의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름의 가격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격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물가 조절할 때 뭘 가지고 조절합니까? 유류세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똑같은 게 전기차에 적용되기 시작하겠죠. 전기차 인구가 늘어나면. 유지비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도 이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전기차를 모르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를 때 이거 정치적으로 포드가 뭔가 로비를 했나. 굴비 정식을 먹으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지금 이거는 모든 교수들이 마지막 장입니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13년 만에 그 뉴욕에서 이스트 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입니다. 마차가 내연기관차로 바뀌는데 딱 13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로 가는 기술은 지금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전기차를 쓰는 사람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개통망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고 전기차에서 방전할 수 있도록 개통망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22.9kV 밑단에서 우리끼리 자치적인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로 전기를 주고받은 것을 중앙정부로 통신을 보내서 다음 주까지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사람이 돈 벌고 이 사람이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통망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오는 길은 개통망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세미나를 하면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누구 일인지는. 그렇지만 한전에서 능력이 된다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란 거는 13년 걸렸어요. 지금 만약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그러면 이건 13년도 걸리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길가에서 보는 자동차가 50%랑 전기차로 바뀔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생산 인력이 대거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실업이 문제가 될 겁니다. 부품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죠. 생산 인력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그 실업률이 없어요. 대졸자가 다 취업이 됩니다. 왜? 회사에서 10명을 원하면 취업하고자 하는 대졸자가 7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공급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박사받은 후지 일렉트릭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한 6천 정도 된대 연봉이. 6천만 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석사 받고 제 제자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에 간 애들 연봉이 7,500입니다. 일본보다 석사가 박사보다 돈을 더 받아요. 그리고 현대 하이닉스 3교대 근무하지만 대리쯤 되면 한 9천 이상의 성과급 포함해서 일본보다 훨씬 더 연봉이 셉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이 갑니다. 일본이랑 인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4배 이상 크기 때문에 좀 탄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불안불안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들의 기반 인력이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구가 절벽이 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완숙돼 있지만 이렇게 13년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경향성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한전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은 전력망 자체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한전공대에서 뽑은 전기하는 교수들은 그리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용어가 살짝 바뀌었지만 개통을 합리화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전공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인력들은 키워야 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답변을 드릴게요.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망했고 지금도 망했고 인산철 배터리 하는 회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써요. 터지지 않습니다. 충전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좀 짧지만 터지진 않아요. 인산철 배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배터리 중에서 우리나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집중을 한 나라입니다. 인산철 배터리 선택하게 되면 집중을 해야 되긴 해요. 레덕스 플로우 배터리라고 물로 된 연료 전지를 가지고 ESS 시스템을 구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보지 못했지만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거 합리적이고요. 터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기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면은 전기 버스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중국 버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버스들은 인산철 배터리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버스라는 게 주행하는 거리가 일정하죠.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충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라는 안정적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고 나서 방전하는 그냥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좋을까 나쁠까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야 되고 안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산철을 쓰면 됩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또 특징은 내가 BMS 시스템에서 이 배터리가 수명이 얼마나 남았고 안정적이고 충전량이 얼마냐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에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봤을 때 인산철 배터리의 특성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살짝 까다로워요. 그게 좀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인산철을 쓰는데 문제가 없더라. 답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집중을 안 했을 뿐이지 괜찮은 배터리고 이걸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만들더라.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기 자전거, 전기차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만들죠. 걔네들은 10,000대, 10만 대씩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과제를 하다가 중소기업이랑 중국 걸 가져와서 리버스를 한다고 그럽니다. 회로를 역추적하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회사 사장님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품이 똑같은데. 부품이 싼 게 아니에요. 100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만 대를 만들어서 싼 겁니다. 펑셔널한 기능을 갖는 전기자동차, 인버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중국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나 꽂아줘야 돼요. 제가 하는 것은 이교범이 만드는 전기차의 인버터는 중국 거보다 가격이 비싸. 하지만 5년을 개런티한다. 그런 거. 릴라이빌리티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펑셔널한 기능은 100만 대 만드는 놈한테 10,000대 만들면서 경쟁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국이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제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하고 있어도 조금 아는 척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아는 거 질문할 때는 환장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참모가 아는 걸 질문했을 때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더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능형 전력망과 전기자동차에 대해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이교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2회 21세기 장상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